9월 2주차 경제 부동산 내용입니다. 1부, 2부로 나누려고요. 그래서 1부는 경제 부동산, 2부는 시사, 이제 해외 소식으로 할 건데요. 이렇게 나누는 게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부담 안 되고요. 주말에 이제 박홍기 작가님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요 보고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그다음 건설사, 은행권, 뭐 흔히 말하는 기득권들이 다 합작해서 이 결과를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만 읽어도 야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발전됐고 뭐가 문제점이고 다 나왔더라고요. 정말 국가연구기관에서 내놓은 그 자료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실상을 살고 있지만 실상이 아닌 거죠. 허상인 거죠. 그래서 이 거품이 거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치는 게 내년이지 않을까 봅니다. 올해 대선 전까지 끝까지 틀어막을 것 같고요. 내년에 빵 터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터지게 되면 반토막 이상 나지 않을까? 여기서도 결론은 반토막 이상 내시더라고요.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 모든 게. 그래서 요번에 과도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 코인이나 주식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이 삶이 2, 30년 이상이 지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내용 보고서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는데요.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해야 되죠. 중대재해처벌법 다 해갖고 이제 뭐 사고 나면 CEO들 지금 범죄자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츠러든 상태에서 대선 주자들 뿐만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모두가 지금 이 목표치를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과 비용은 정부가 지지 않고요. 기업이 너네들이 떠 안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EU 같은 경우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연평균 1.7, 미국은 2.2%만 줄이면 되는데 한국은 3.1%를 감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요.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 산업군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불합리하죠. 그래서 저탄소 관련 기술은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똑같은 수준도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큰 타격이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 이제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자산이 4억이 있어도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이제 완화를 했는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산이 4억 있는데 내가 이제 뭐 구직자다. 그러면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직 촉진 수당을 어떻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자라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경우 이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달 들어서 40만 명 5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32만 4천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주죠? 저는 이 300만 원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거를. 특히 자산이 있는 자들한테는요. 돈 막 쓰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코인 거래소 신고 기한이 이제 요번 달 9월 24일까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업 지침을 코인 거래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 지침은 주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폐업 일주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되고요. 폐업 후에도 한 달 이상 코인 출금은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 60여 개 코인 거래소가 폐업 혹은 신고로 생사가 갈리는 옥석 가리기 본격화 전망입니다. 살아남은 코인 회사 별로 없을 거예요. 이상한 게 떠갔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폐업을 선택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신고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무려 42곳에 이르고요. 인증받은 거래소는 19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뭐 30여 곳은 다 폐업이겠죠.
국내 2위에서 4위 거래 코인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핵심 요건을 다 충족했어요. 그래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받아들였는데요.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받은 3개 거래소는 이제 이르면 이번 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모두 신고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코인 거래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연금 이제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60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 우리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8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요. 적자 보존을 위해서요. 그 연평균 증가율이 7.8%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되게 빠른 속도로 적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적자 보존율이죠, 이게. 그래서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공적 연금은 단연 국민연금이죠. 내년 지출 금액만 이제 약 40조 원 되고요. 처음으로 30조 원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이 가장 빠른 이유는 고령화겠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청중장년층이 감소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내년 적자는 3조 730억 원. 그 다음에 군인연금은 2조 9,077억 원. 사학연금은 9,877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게 왜 적자가 나겠습니까? 당연하죠. 모든 연금은 우리가 낸 돈에 비해서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죠. 이건 하여튼 언젠가는 연금은 이거 손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산업 고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장 스마트화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 효과 없이 예산 뿌리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뭐 노후한 공장한테 스마트화 시키려고 좀 개선시키려고 돈을 주는데 얘네들이 개선을 안 해요.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돈 받아먹고 이런 구조로 가니까 예산이 그냥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스마트화 공장 하라고 하니까 조금만 개선해서 디지털 수준에 머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 산업으로 총 4,822개 이제 기업에 이제 3,955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스마트화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확인된 기업 446곳 중에 374개, 그러니까 77.8%만 기초 단계의 수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안 했다. 돈만 먹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요. 내년에도 6천억 가량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거 눈먼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조금만 개선하고 내년에 더 받고 또 내년에 또 좀만 개선을 더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원금을 받는 공장들이 스마트 수준에 끌어올리지도 않고 아주 조금씩 확장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거 처벌해야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제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과 가구가 이제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금액이 늘어나고요. 지원 대상자랑 그다음에 가구도 늘어난 거예요. 보니까 2020년 소득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5조 1,440여 원 지급이 됐고요. 5조 정도. 지급 대상 가구는 505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12년 사이에 금액은 11.4배 늘고요. 지급 가구는 8.5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뭐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정책을 시행할 때 돈만 주고 시행하는 정책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중요하죠. 돈만 주는 정책은 하수라고 봅니다. 생색내기죠. 그래서 정부는 2018년 귀족분 장려금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기준을 또 완화했고 근로장려, 자녀, 장려금 모두 최대 지급액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별로 200만 원씩 더 완화한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이제 지급 금액과 가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거 누구 돈으로 주는 거죠? 우리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인삼 시장이 지금 극심한 침체인 것 같아요. 인삼이 지금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생활 필수품이 아니고 기호품이라고 해서 잘 안 사 먹나 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이 오지 않아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대략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재고가 작년 매출 한 1조, 한 3천억 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거 다 폐기죠. 저도 이제 인삼에 대해서 좀 아는데, 우리 대장님이 이제 산삼을 키우시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인삼은 농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산삼은 그렇지 않거든요. 장례삼은. 그래서 이 약 먹을 거 인삼보다 장례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인삼은 대부분 농약으로 키운 것 같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죠. 매년 2천억 원 안팎으로 흑자를 내던 알짜 공기업 한국 마세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차입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요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현대자동차가 2040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45년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고 부품 이제 공급업체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죠. 차만 많으면 뭐합니까? 전기 충전하는 주유소가 없으면 불편하겠죠. 증시가 화랑이 됐었죠. 그래서 B2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시세 급락했다는 강제 주식 처분도 덩달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반대 매매라는 글자가 신문에 뜨면 빨리 돈 빼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현재 미수금 규모는 2,500억 원이지만 신용융자 규모는 100배 많은 25조 원에 달합니다. 신용융자가. 그러니까 돈 빌려서 주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면 시장이 주는 충격은 미수금 반대 매매보다 신용융자 반대 매매가 훨씬 크죠. 100배 많은 거 25조. 네, 그래서 올해 들어 매달 600에서 900억 원대 수준이던 반대 매매가 지난달 한 1000억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신용융자 반대 매매 규모는요 7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7천억 원. 그래서 키움증권 반대 매매 규모는요 2270억 원에 달하고요. 즉 뭐냐? 빚내서 주식하면 이렇게 큰 손실 당합니다. 증권회사 어떤 회사인데요? 은행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또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상금리란 뭐냐? 은행들이 운용비용과 대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기는 금리죠. 자율적으로 매기는 금리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대출자들 부담이 한참 커지고 있고요. 1금융권에서는 대출 차단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울러 은행들이 당국을 눈치를 보느라 뚜렷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판해봤자 뭐합니까? 은행 알아서 하시는 거죠. 서민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대출 금리, 가산금리는 0.15에서 0.2% 인상됐고요. 신용한도대출 금리도 전년 같은 달보다 최대 약 0.7%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3번 이상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금리 인상발 금융부채 3대 내간이 첫 번째는 MZ세대예요. 2030. 2030이 이번에 빚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이고요. 세 번째는 자영업자. 네 번째 하나 더 붙이면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요 3대 취약고리가 일단 금리 인상 부담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터지면 다른 부분에 전이될 경우가 크죠. 즉 어디죠? 은행권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소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금융부채 증가율은 19.9%. 2030대 이제 가구 평균 금융부채는 7,50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246만 명 정도요. 추산되는데 이들이 받은 대출 규모는 832조 원이에요. 832조 원. 전체 가계대출의 49%에 달합니다. 지금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쓴 중소기업도 부실 위기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이 이자 비용도 못 내고 있어요. 망하는 기업이죠. 한국전력공사 이제 자회사가 향후 5년 뒤에 지출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연간 6조 원을 돌파해 올해보다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이제 한전이 자체 추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감당해야 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전기료 인상이에요. 근데 저는 전기료 인상보다 더 걱정인 게 한전이 민간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 될까봐. 그러면 팍팍 올릴 거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이 7조 5천억 원 증가해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안 좋아요.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 3천억 원. 이거 금융당국의 대출 옥조기 정책에도 주택 매매 자금 수요 등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 달 새 6조 2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대출 차단하고 대출금리 올려도 이렇게 한 달 새 6조 정도 늘어났네요. 아마 제1금융권은 대출이 잘 안 될 거고요. 제2금융권 이런 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이자를 많이 내는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2%를 내는 등 세수 편식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죠. 지난해 법인 83만 8,008곳 중에 8곳이 이제 올린 수입은요, 5,272조 1,136억 원인데요. 이들이 부담한 법인세는 53조 원 정도 돼요. 이 중에 0.1% 기업이 32조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인가? 제가 보기엔 70% 이상 부담이 된 것 같아요. 61%보다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뭐라 그러냐? 소득 상위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는 비중이 과도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수 대기업 업황이 흔들리면 전체 법인세 수입이 이제 흔들리니까 법인세 좀 낮춰달라. 이렇게 재계가 자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이제 13차례나 법인세 인하 법률은 국회에서 번번이 퇴출시켰습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올해 완전 자본 잠식에 이어 빚더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공기업이 진짜 다 빚더미 떠안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두 회사의 합산 부채는요, 2020년보다 1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조 원 가까이가 증가해요. 그래서 2025년에는 한 2조 6,02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정부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기를 나서겠다 하는데 졸라맨다고 이게 됩니까?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해서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내에서 뭔가 사고가 나면 그 CEO를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 건설사들이 외국에서도 건설하다가 한국인이 만약에 다치면, 노동자에 다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CEO들이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CEO들? 그래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제 최소화하겠죠, 당연히. 복귀시키고요. 거기에 빈 자리는 외국인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직원들의 해외 지출을 막고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결과로 귀착되는 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공산당입니까? 이거 적절하게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소대장일 때 소대원이 만약에 제가 잘 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단장이 징계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단장은 그 병사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부가 내년 출시해 국민에게 판매할 개인 투자용 국채에 복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국채를 판다는 거는 뭐냐? 국가에 돈이 없다 이 얘기겠죠. 근데 국채 이자는요 6개월 단위 복리 방식으로 계산해 만기 때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보니까 10년물, 20년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30%, 20년물에는 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검토해요. 저 같아도 여기 하고 싶은데요. 이 조건 아래 보면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복리가 20년간 투자하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로 받는 세전 금액은 1억 6,697만 원. 그러니까 수입률로 따지면 약 67%입니다. 그래서 요거 개인 투자용 국채 나오면요 투자하세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저 마사회가 지금 경영을 이기지 못하고 차입 경영에 돌입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마사회가 연간 7조 원 규모에 달했던 막건 판매 수입도 끊겼고요. 그 다음에 정직원도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직원 숫자에 대한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사회가 지난해 약 4,600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역대 최악의 영업 실적을 기록했죠. 마사회 창립 71년 만에 첫 적자였습니다. 마사회에 있는 말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인데요.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최근 5년 새 청년 구직 단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새 한 18.3% 늘어난 21만 9천 명에 달합니다. 단념 이유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요. 근데 저는 쓴소리 하고 싶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집에서 용돈 주지 마십시오.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알아서 좀 해야지. 집에서 다 오냐오냐 키우고 결혼 이후서까지 또 돌봐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나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긴 제가 아시는 분은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본인이 결혼식장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본인이. 그리고 아들 집 알아보러 다니고. 그 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성 고용도 한국의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59%로 낮은 56.7%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달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았는데 6개월 연장한 거예요. 결국 뭐냐? 현 정부 있을 때 터지지 말아라. 끝까지 틀어막겠다. 이 얘기네요. 이거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바뀌자마자 빵 터지겠네요. 금융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은행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10일 선언했습니다. 한 90% 이상이 찬성한 것 같아요. 노조는 정규직 기준 4.3% 올해 임금 인상을 전면 내걸었습니다. 뭐 은행도 요번에 파티죠. 엄청나게 대출해줘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조금씩 올리면서 많이 수익을 얻어가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얘기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 된지. 하여튼 이 밖에 이제 점심시간 동시 사용, 단체 교섭권을 제약하는 공공기관 혁신 지침 철회와 경영평가제도 개선, 임금 피크제 폐지 등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은행권의 기득권들은 비대면 은행, 인터넷 은행으로 많이 돌아서겠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 MZ세대 전세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한 52조 됐는데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땐 148조 원 정도 이르렀습니다. 이게 몇 배 올랐냐? 4년 만에 2.8배 올라서 92조 정도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지금 MZ세대 전세대출 규모가 148조 원 정도 되니까요. 이유는 보니까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집값 상승이 이유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최근 대출 규제를 은행이 전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럼 여기 전세대출 자금 금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파탄, 뭐 부모한테 돈 달라고 떼쓰고 칼부림 나고 난리 나겠는데요. 뉴스에. 언제부터? 올해 말부터 쭉. 부동산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 분양가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이거 다 허상이죠. 집값이 꺾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거래 가문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건 사기꾼들이 조장하는 거네요. 또한 매매 가격과 분양 가격 간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나보다 더 멍청한 놈한테 파는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호구인.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66.9%, 서울은 55.3%, 나란히 올 들어 최저치이자 2013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매매 가격이 전세값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 제한 우려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한 당신 개인들이 이제 알아서 돈 마련해라 이 얘기죠. 이번 달 민간 분양 시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아예 중도금 대출 불가 선언한 데 이어 공공분양 단지도 실수요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 측은 중도금 집단 대출 알선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주체 책임이 아닌 건 맞아요. 문제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무산되면 실수요자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잔압하기 위해 자금 마련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제2금융권 가야죠. 뭐 어떡해요. 아니면 사채 쓰던지.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쫄라야죠. 뭐 아니면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2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